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론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제2장 기획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그 대상 기간별로 기획을 어떻게 우리가 유형화할 수 있는가 분류, 그다음에 지역 수준별로, 그다음에 대상 분야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기획이 이 내용, 기획이 이제 그 안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의 그 종합성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기획의 그 종류랄까요? 이걸 이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기획의 그 내용을 실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도 기획의 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획을 실천하는 그 계획 기간의 그 고정성 여부에 따라서도 기획의 종류 또는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이 차원에서 이 기획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상 기간별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단기 계획, 중기 계획, 그다음에 장기 계획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단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3년 미만의 그 계획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계획을 일컬어서 단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단기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그 계획으로서 연차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뉴얼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 단기 계획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한 3년 미만의 계획을 가리켜서 단기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지난주에 강의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정부에서 매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거둔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얼만큼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는 그 계획서를 예산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부의 예산서로는 어떤 계획일까요? 그렇죠.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고 대체로 1년 정도 걸리고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딱 1년은 아닙니다만은 뭐 대충 한 1년 정도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 해에 또 그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한 평생 일생을 횟수로 치면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계획입니다. 집행 기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1년 동안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기 계획의 한 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기 계획은 보통 3년에서 한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을 가리켜서 중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62년부터 쭉 추진되어 왔던 제5차 경제개발 계획, 이게 바로 이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중기 계획의 하나의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 계획은 보통 10년 이상, 20년, 뭐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전망이랄까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기 계획은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이랄까요?
이 지침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그 세부 실천 계획이랄까요? 실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계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계획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에서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데에는 국민들에게 어떤 그 희망과 정치적 비전을 심어준다라는 그런 그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계획이 갖는 또 다른 하나의 효용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기 계획은 사실은 여러 개의 단기 계획 내지는 중기 계획으로 쪼개서 분리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이 뭐 짧으냐, 뭐 중기 계획처럼 뭐 3년에서 한 7년, 내지는 10년 이상, 뭐 20년, 30년까지 뭐 장기적인 그런 이 계획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를 여기서 지적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국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여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감안하고 계획 기간을 우리가 선정 내지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이 안정성, 안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그 특정 국가가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 있어서는 장기 계획 수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정변이 일어나고 자꾸 정권 교체가 그야말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이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불안해진다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국가 경제가 대외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거나 할 경우에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요소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국내외적인 상황, 여건 이런 걸 잘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말이죠. 국가 이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외국에 우리가 원자재를 도입해 오는 수입해 오는 그런 국가들에 있어서 이 원자재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유가가 그야말로 폭등한다거나 농산물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농수산식품의 이 공급 가액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건 그야말로 이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 기준이랄까요? 이 판단의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2년, 3년, 10년 후에 경제발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획 대상의 투자 회임 기간입니다. 이 투자 회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에 집행되는 여러 가지 이 계획 집행에 있어서의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여기서 투자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마디로 코스트죠. 비용이죠. 이 비용을 투자하고 그것을 다시 되받는 데까지 되돌려 받는 거죠. 투자를 이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가리켜서 투자 회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투자 회임 기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이제 이 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이런 거, 육성 사업 이런 거, 무슨 뭐 운하건설 예를 들어서 운하건설, 뭐 항만이라든지 큰 뭐 이 무슨 고속도로 뭐 고속철도 이런 걸 이제 건설한다거나 하는 거. 대단히 그 농업지구를 뭐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산림을 조성한다거나 대규모 산림 조성 같은 거. 뭐 어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가 교육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초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이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요 기간이 바로 뭐냐면 이 투자 회임 기간이에요. 뭐 이런 소위 이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그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굉장한 투자 회임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건 뭐 보통 뭐 10년 내서 한 20년, 10년에서 20년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년까지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 30년이 돼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인 경우 이제 포항제철 같은 거를 이제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죠? 처음에는 계속 공장 짓고 뭐 이거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우리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지금까지도 이제 흘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굉장한 이제 돈이 들어가고 이래 되겠죠. 그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투자 회임 기간이 상당히 긴 이런 이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겠죠. 장기 계획으로. 장기 계획으로. 하지만 이제 금방 돈 투자하고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단기 계획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계획 기간을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계획가들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획 역량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획 역량을 감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획가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의 핵심적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미래 예측의 기법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미래 예측의 기법이 잘 개발되어 있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기획가의 역량, 능력이 결국은 이 계획 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10년, 20년, 뭐 5년 요 기간 동안에 이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미래 예측 능력이 탁월할 경우는 장기 계획 수립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예측 기법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미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게 예측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요소들, 미래의 어떤 이 바람직한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간의 관련성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하나의 요소, 아주 정말 작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그 아주 작은 요소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큰 하나의 결과로 야기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그런 그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까딱 잘못 예측했다가 하는 말이죠. 정말 예기치 못하는 큰 이 화를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획 역량을 감안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미래 예측의 여러 가지 기법과 그리고 기획 요원들의 능력을 고려해서 이 계획 기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계획의 이 수립 목적이 뭐냐, 그리고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 계획 기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국민들에게 희망과 정치적 비전을 심어준다라고 할 때는 단기 계획보다는 장기 계획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또 해결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 하에서는 단기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현안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제의 어떤 편익 측면에서, 편리함,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장기적인 그런 그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겠죠. 즉 그런 그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소위 그 국가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측면들, 이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돼요.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당장의 문제 해결에 국민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비전과 장기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에서의 국가 발표를 기대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의 수립 목적과 그 용도에 따라서 이 계획 기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계획 기간과 정치 지도자들,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임기를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맞추는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효용성의 측면을 고려한 그러한 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이 추진해야 될 그런 그 계획, 이런 발표들을 이제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이 중기 계획이죠. 단기 계획이 아닌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중기 계획을 발표하는 그 저간의 사정은 결국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임기와 계획이 추진되는, 계획 집행되는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효용성, 이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수준별로 볼까요? 지역 수준별로는 이제 지방계획. 이 지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계획입니다.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획이 이 지방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 이 농업지구,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조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리켜서 이제 지방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무슨 이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 계획을 국가가 세워서 그걸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이 지역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서해안 벨트, 남해안, 동해안 벨트, 강원도로부터 이제 이 38선 이북 지역 요까지. 여기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에워싸는 이런 그 벨트형 이제 이 발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역 권역별 이 발전 계획이죠. 이걸 이제 지역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계획이라는 건 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뭐 IT 2050년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2050년 동안에 2050년에 가면 IT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이 발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발표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국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국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국가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서 또 여러 국가들이 관련된 이 국제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이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연해에 있는, 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대단히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그런 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제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마샬 플랜 같은 것이 이 대표적인 국제 계획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7년 6월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인 이 마샬이 가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유럽 이 국가들의 이 전후 이 처참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흥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하는데 1951년까지 미국에서 120억 불에 해당되는 그 막대한 자금을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16개 국가들이 그 지원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페인과 그 당시 이제 서독이죠. 서독이 그 지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이제 18개 국가가 마샬 그 계획 플랜의 그 수혜 국가들이 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국제적인 계획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효과는 소위 그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증대되어 있고 말이죠. 그 미국의 유럽에 대한 그 시장 개척 이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북유럽 국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정치 경제적 그다음에 미국의 그 시장 확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아주 지대했던 그런 그 대표적인 국제 계획이 바로 마샬 플랜 그러니까 유럽 부흥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그 북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 아주 급속도로 증대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바로 이 마샬 플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제적인 계획은 지금도 유엔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기획론에 여기서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국제 계획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 하는 걸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강의를 하나의 이 기회로 삼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분야별로 볼까요? 경제 계획,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죠.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계획,
그다음에 물적 계획, 방위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 사용하는 그런 그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 이제 뭐 경제 계획이죠. 이게 이코노미 플랜과 관련된 겁니다. 이 사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소외 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탈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소득 재분배 이런 거 관련된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쭉 추진해 오다가 1980년 들어오면서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그 국가 계획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경제 발전, 경제 그 성장을 거기에 초점을 둔 계획을 국가가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 것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의식이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고쳐나가겠다라는 차원에서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인식하에서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다라고 해서 국가 계획의 타이틀이 바뀌게 됩니다. 단순한 이름의 이 개명 차원의 변경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다 하는 것은 이제 경제 계획과 이 사회 개혁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의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물적 계획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아까 이 설명드렸던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농업지구를 뭐 만든다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계획입니다. 방위 계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군비, 물자, 군수 물자라든지 군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방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성 정도 별로 보면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 사업별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공공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사업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투자 사업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계획을 가리켜서 사업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나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 사업 간의 인과성, 적합성, 또 유기적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이 없고 그리고 그 각각의 사업들이 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고려해야 될 이 투자, 재원, 이 추계 이런 것들도 없는 그야말로 그냥 이 맹목적인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놓은 계획을 가리켜서 사업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개발 계획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 기획 경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사업별 계획은 대부분 이제 후진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의 철학이라든지 이 장기 전망 같은 이런 그 기본 방향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업별 계획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업별 계획보다는 이제 더 진일보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통합적인 공공투자 계획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통합적 공공투자 계획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별 철학. 이게 이제 부지한 게 아까 이 사업별 계획인데, 공공투자 계획은, 통합적 공공투자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서 이 공공 부분의 투자만큼은 체계적으로 사업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띠고 있고 또 분석까지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별 계획보다 이제 상당히 이렇게 어드밴스된 겁니다. 발전된 겁니다. 이 통합적인 공공투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더 발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종합계획입니다. 자, 종합계획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볼까요? 종합계획은
개발 계획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합계획은 왜 종합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고 있죠. 통합적 공공투자 계획과 민간 부문 계획을 아우르는 그러한 총괄적인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별 계획이라든지 통합적 공공투자 계획 같은 경우는 소위 공공 부분에 해당되는 투자 계획만을 소위 담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종합계획에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이 투자 계획, 사업 계획까지 같이 이 공공투자 계획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연계성을 지닌 그런 상태에서의 이 계획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이 이제 이 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내용상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성 정도를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느 정도의 그 강압적 또는 강제성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이 계획 추진 방식이죠. 이 중앙집권적 계획 추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근데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하에서 그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계획을 만들고 국가가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그것을 배분하고 시장까지 개척해내는 그런 그 일련의 작업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표적인 이 중앙집권적 이 강제 계획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쟁적 사회주의 기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민간 부분의 이 참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생산 수단이라든지 생산 자원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계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그 대표적인 그 국가 기획을 추진해 왔던 하나의 그 예를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주적인 경쟁 기획이고요. 이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계획인데요. 유도 기획입니다. 유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민간 부분이 국가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걸 이제 참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세 감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융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세율을 조정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함으로써 민간 부분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서 자유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그 유인 체계만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설계 또는 철학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유인 따라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유인 체계들을 개발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이러한 방식의 기획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도 기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예측 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장기적인 이 거시적인 이 경제 전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과연 기획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없잖아 있다는 점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측 기획.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정성 여부인데요. 이 고정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계획 기간을 이 집행 종료 시까지 고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변경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계획의 유형을 나누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고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그 종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정 계획,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이게 딱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계획을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혀 그 변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뭐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말이죠.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 중기 계획이다 그러면 5년 전에 만들어졌던 계획이, 즉 그때 선택된 목표, 계획 목표, 수단 이런 것들이 5년 내지는 4년이 지나면서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바꾸죠.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정성 여부에 따른 기획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이 고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잘 없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굳이 이것을 이제 나눠 놓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자꾸 이걸 바꾸느냐, 아니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느냐 하는 이 변경 기간의 차이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다 이제 이 계획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상황이 크게 변했을 경우에 목표도 바뀌고 수단도 바뀌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동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연동 계획을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그것을 이제 집행하는 첫 해, 이걸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예를 들어서 4차 년도, 예를 들어서 5차 년도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계획 기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상황이 1년 사이에 여러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2년 차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또 여기서 1, 2, 3, 4, 5년 계획을 또 세웁니다. 2년 차에 와가지고. 또 3년 차 와가지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또 세워져요. 이렇게. 1, 2, 3, 4, 5.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죠. 쭉 이렇게 슬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슬라이딩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연동계획이라 이렇게 하죠. 연동계획이라. 쭉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시간이, 계획이 집행이 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미끄러져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계획 기간, 집행 기간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죠. 그죠? 계속 5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의 목표와 이 수단에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그 변화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동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연동 계획이다. 자, 저 그림의 내용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연동 계획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장점을 보면요. 우선 그 장기적인 비전 또는 미래 설계 속에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기한다라고 하는 이 장기 계획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실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괴리가
시간이 갈수록 연동계획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죠. 자꾸 상황의 변화가 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반영해가지고 또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집행해보고 또 그 1년 전의 상황 변화를 다시 계획에 새로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계획 기간을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슬라이딩 플랜. 이것은 결국 실제의 변화에 빨리빨리 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계획과 실제와의 괴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 타당성이 높은 계획은 단기 계획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연동 계획의 장점은 장기 계획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기 계획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취사선택한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해서 이 당면 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바로 연동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단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최고 결정권자들에게 이 단계획은 별 매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기적인 이 비전, 정치적인 어떤 이 설계, 비전, 희망 이런 거를 주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매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자기가 임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임기.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가 그 사업 계획이 추진이 안 되면 임기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기간, 재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자꾸 늘어지고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계획 목표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걸 적기에 이 상황 변화를 계획 속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연동 계획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연동 계획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기획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이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기획의 그 내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기획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